녹정기, 김용원저, 제12권 7장. 7. 풍석범을 반쯤 죽이다. 위소보는 일어나지도 않고 시건방지게 떡 버티고 앉아서 고개를 쳐들고 천장을 향한 채 코방귀를 뀌고는 다룡에게 말했다. 다형, 정극상이란 녀석은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군요. 우리가 온 지 반나절이나 지났는데도 나와보지 않으니 이것은 바로 우리를 업신여기기 때문이 아니겠소? 다룡은 말했다. 그렇지. 사람을 죽였으면 목숨을 바쳐야 하고 빚을 졌으면 돈을 갚아야 하지. 한평생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고 다닌다고 끝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정극상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러나 남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할 때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눈앞에 두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은 병권을 쥐고 흔드는 대장군이고 또 한 사람은 어전시위 총관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 말하면 권세도 없는 몸이었고 남의 의심을 받는 처지라 비록 자기를 지녔다고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여느 백성의 처지보다도 못한 편이 아닌가. 그는 억지로 노기를 참고 나직이 기침을 한 후 말했다. 위 대인, 다 총관, 두 분 모두 안녕하신지요? 위소보는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고 보니 눈앞에 허리를 숙인 구부정한 한 늙은이가 서 있었다. 머리는 반백이 다 되었고 얼굴은 초췌하기 이를 데 없었으며 턱 아래의 수염도 이미 반백이 다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이 사람은 나이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었다. 그저 울상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눈가에 주름이 잡혀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바라보니 그 사람이 바로 정극상이 아닌가. 수년 동안 만나보지 못한 사이에 놀랍게도 20, 30세나 더 늙어 보이게 된 것이었다. 위소보는 크게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곧 그 이유를 알아챘다. 그가 이 몇 년 동안 온갖 고통을 당하다 보니 갑자기 늙은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다시 과거 통을또에서 진근남을 찔러 죽인 악랄함을 상기하자 노기가 끓어올라 냉소했다. 당신은 누구시오? 불초는 정극상이라 합니다. 위 대인께서는 저를 못 알아보는군요. 위소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극상? 정극상은 대만에서 연평왕 노릇을 한 사람이 아니오? 어찌하여 그가 북경으로 왔지? 그대는 가짜이겠지? 불초는 대청나라에 귀순하여 황상의 은혜를 받아 자기와 녹봉을 하사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대는 과거 대만에서 큰 소리를 치지 않았소? 북경으로 공격해와서는 황상을 잡아 어떻게 하겠다고 말이오. 그 말은 아직도 효과가 있는 것이오? 정극상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가 나에게 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날조한다고 하더라도 황상께서는 그의 말을 믿게 될 것이고 결코 나의 말은 듣지 않을 것이다. 다룡이 어전시위들과 효기영의 군사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정극상은 그야말로 하루를 1년처럼 보내야 했다. 그래서 대만에서 가지고 온 가산 중 10중 8구를 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리고 200여만 냥이나 되는 은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는 이미 구슬이나 보석 등 장식품들을 모조리 팔아야 했다. 그는 투항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몇천 번이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실랑이 공격해왔을 때 만약 군사들을 데리고 힘이 닿을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더라면 반드시 진다고 볼 수 없었고 설사 진다 하더라도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다 죽었으니 하늘에 계신 조부와 부친을 떳떳하게 대할 수 있었을 것이며 투항한 이후에 무궁한 고달픔과 갖은 수모를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이때 그는 위소보의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정말로 죽고 싶도록 후회해 마지 않았다. 위소보는 말했다. 다형, 이분 정왕야는 과거에는 무척 위풍당당했지요. 형제는 과거 남의 말을 듣건대 그 누가 정왕야를 모시고 대만으로 가서는 다시 왕위에 올리겠다는구려.
정왕야, 그대와 접촉한 사람은 어떤 말을 했지요? 이 형제는 알아내서 황상께 알리고 싶구려. 정극상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위 대인, 아무쪼록 한 번만 봐주시오. 그대가 말씀하시는 일은 전혀 없었던 일로써. 그것 참 이상하군. 다영, 어제 우리들은 한 반역도를 붙잡지 않았소? 그는 크게 황상을 욕하고 다시 이 형제를 욕했소. 그 사람은 정왕야의 부하라고 했으며 정왕야가 북경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왕야를 위해 원수를 갚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 오랑캐들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하지 않겠소? 정극상은 거기까지 듣자 그만 더 견딜 수가 없어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위 대인, 목숨만 살려주시오. 소인은 과거에 만번 죽을 죄를 지었소이다. 그대에게 죄를 지었소이다. 그대는 대인의 아량으로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오. 그러면 하느님은 그대의 공후만대에 이르도록 보호하실 것이외다. 위소보는 냉소했다. 그날 그대가 나의 사부님을 죽였을 때 오늘과 같은 날이 있으리라 생각하셨소? 벼랑간 후당에서 재빠른 걸음으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체구가 마르고 키가 큰 편이었는데 매우 다부진 얼굴 모습이었다. 바로 일검무혈 풍석범이었다. 그는 서둘러 정극상에게 다가가더니 손을 뻗쳐 그를 잡아 일으킨 후 고개를 돌리고 위소보를 향해 말했다. 과거 진근남을 죽인 것은 모두 나의 뜻이었으며 정공장 나으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소이다. 그대가 그대의 사부를 위하여 원수를 갚겠다면 얼마든지 나에게 손을 쓰도록 하시오. 위소보는 언제나 풍석범을 매우 꺼리는 편이었다. 그가 기세등등하여 나서는 모양을 보고 그만 전신을 의자에 파묻히도록 움츠리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대는 사람을 때릴 작정이요? 다룡은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부르짖었다. 꽤 누구 없느냐? 그러자 10여 명의 시위들이 일제히 모여들어 그들을 겹겹이 둘러쌌다. 위소보는 자기 쪽에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보고는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이 서울에서 감히 흉악한 짓을 저지르려 하다니 체포하라. 그의 말이 떨어지자 4명의 시위가 동시에 손을 뻗쳐 풍석범의 손과 발을 잡았다. 풍석범은 항거하지 않고 낭낭히 말했다. 우리가 조정에 귀의하게 된 이후 황상께서는 공자 나으리를 해진공으로 봉하셨고 나를 충성백으로 봉하셨소. 황상의 금쪽 같은 입으로 과거의 일은 싹 지워버리고 다시는 따지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소. 그런데 위 대인 그대는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공무를 행하는 듯 좋은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니 우리들은 부득이 황상 앞으로 가서 사실을 밝혀보도록 합시다. 그대가 좋은 사람이라고? 일검무혈 풍대인께서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듣겠소이다. 풍석범은 말했다. 우리들은 북경에 온 후부터 분수를 지키며 살아왔고 한 번도 외부 사람과 만난 적이 없소. 그러니 왕법을 감히 범할 수도 없었소. 그런데 이 시위대인들이 끊임없이 와서는 손을 벌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했으며 우리의 가산을 모조리 탕진하면서까지 상대를 해드린 것은 괜찮다고 합시다. 그러나 위 대인, 그대가 만약 우리들에게 함부로 죄명을 덮어 씌운다고 하더라도 황상께서는 만리를 밝게 내다보시는 분이시라 그대의 뜻대로는 되지는 않을 것이외다. 이 사람은 담이 크고 또 견식이 있어 정극상과는 견줄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와 같이 도도히 내뱉는 말에 위소보는 일시 반박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속으로 그들 두 사람은 대만에서 항복해온 사람들이지만 이미 조정에서 자귀를 받은 몸이니 약간 업신여기고 못살게 구는 것은 상관없지만 정말 그들을 쓰러뜨리려고 한다면 황상께서 몇 마디 물어보시게 될 것이고 그 즉시 일이 탄로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황상께서는 사부님을 위해 원한을 갚으려고 한다고 짐작하고 반드시 자신을 탓할 것이 아닌가. 그는 그만 마음이 약해졌으나 입으로는 여전히 지극히 강경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어제 한 사람의 반역도를 잡았소. 그는 친히 정왕야를 맞아서는 대만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단 말이오. 설마 이것이 거짓말이라고는 주장하지 않겠지? 풍석범은 말했다. 그와 같은 사람이 함부로 짓거리는 말을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이오. 위 대인은 그 사람을 끌고 오시오. 우리 형부로 가서 대지를 합시다. 대지를 하겠다고? 그것 참 잘 되었군. 그것 참 잘 되었어. 진정 신이 나서 어깨춤을 출 지경이외다. 그는 정극상에게 말했다. 정왕야, 그대는 나에게 빚을 졌소. 도대체 언제 다 갚을 셈이오? 풍석범은 위소보가 다른 말을 끄집어내고 또 그의 안색을 살펴보건대. 위소보는 황제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풍석범은 일이 이 지경이 된 이상 대담하게 일을 벌여 황제 앞으로 나가 시비를 따질 정도로 시끄럽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황제가 아직 젊기는 하지만 매우 영명해서 반드시 시비곡직을 분간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에 이 기회에 완전히 처리해 놓지 않는다면 금후에 끊임없이 핍박을 받게 될 형편이 아니겠는가. 실로 이 위가라는 녀석에게 양보하려야 양보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받게 된 지금, 개가 다급해지면 담장을 뛰어넘고 사람이 다급해지면 대들보에 목을 매단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나를 핍박하여 목을 매달게 한다면 모두 한꺼번에 목숨을 걸고서 싸워보자는 생각을 했다. 그는 이미 결심을 굳힌 후였다. 위 대인, 다 총관, 우리 황제에게 이 일을 알려 판가름을 내도록 합시다. 위소보는 뜻밖이었다. 만약에 황제 앞으로 끌려가면 그야말로 자기가 낭패를 볼 일이 아닌가. 그렇지만 지금 결코 그들 앞에서 자기의 약점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 매우 좋소. 저 정가도 함께 데리고 갑시다. 그들 두 사람을 먼저 뇌옥에 감금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한가한 복을 누리게 한 후 1년이나 반년이 지난 이후 우리 천천히 다시 황상께 상주하도록 합시다. 다룡은 속으로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극상은 황제가 친히 봉한 공작인데 그에게 빚을 받으려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감금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위의 유시를 받아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나직이 말했다. 위 대인, 먼저 황상께 상주한 후 다시 이들을 잡도록 합시다. 정극상은 느긋해진 기분으로 말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어째서 나를 잡아간다는 말이오? 바람 부는 대로 돛을 돌리는 것이 위소보의 천성이라 즉시 말했다. 죄를 짓고 안 지은 것은 지금 알 수 없는 일이오. 그대가 나에게 빚진 것을 다 갚지 못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소? 그대는 돈을 갚겠소? 아니면 날 따라가겠소? 정극상은 체포당하는 것을 면할 수 있다는 말에 얼른 대답했다. 돈을 갚겠소, 돈을 갚겠소. 그는 급히 내당으로 달려들어가더니 한 움큼의 음표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2명의 하인이 쟁반을 들고 나왔는데 그 위에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장식품이 가득 놓여 있었다. 정극상은 말했다. 위 대인, 비직이 상자와 농을 뒤엎다시피 하여 3, 4만 양의 은자를 마련하기는 했으나 실로 더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더 내놓을 수가 없다고? 믿을 수가 없는데? 형제가 그대를 모시고 들어가 찾아보도록 하지. 정극상은 말했다. 그건 너무 거북한 노릇이죠. 풍석범은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들이 왕법을 범하지 않았는데 위 대인은 우리의 가산을 몰수하자는 것이요? 성질을 받든 것이요? 아니면 형부의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위소보는 웃었다. 이것은 가산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외다. 정왕야는 다시 내놓을 수 없다고 하였지만 내가 보기에는 더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구려. 그가 금은주보와 대량의 칼과 창 그리고 무기들이나 무슨 용의 용포 등을 지하 밀실에다가 감추어 놓아 일시 찾지 못할까봐 모두들 그를 도와 찾아보려는 것이외다. 정극상은 말했다. 칼과 창, 무기와 용의 용포라 하는 것을 내가 어찌 사사로이 감출 수가 있겠소.
더군다나 비직은 그저 공작에 지나지 않으니 왕야라는 칭호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소이다. 위소보는 다룡에게 말했다. 다영,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어보시오. 다룡과 2명의 시위가 음표를 세고 나서 말했다. 음표는 모두 34,300냥의 은자이고 나머지 것은 가치 없는 장식품인데 어떻게 값을 매겨야 할지 모르겠구려. 위소보는 손을 뻗쳐 장식품 더미를 몇 번 뒤적거렸다. 그러다가 하나의 금봉채를 들고 놀란 듯이 말했다. 아이쿠, 다형, 이것은 금기를 어기는 물건이 아니요? 황상은 용이시고 정국마마는 봉인데 어째서 정왕야의 왕비가 금봉채를 가질 수 있단 말이오? 풍석범은 크게 노하여 말했다. 위 대인, 그대는 계란 안에서 뼈다귀를 찾자는 것이오? 이 풍가는 오늘 그대와 사생결단을 내겠소. 천하의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식품 등을 파는 가게에 어느 집에 금봉채가 없소? 북경의 벼슬아치들 집안의 여자들 가운데 어느 누가 금봉채를 지니지 않았다는 말이오? 위소보는 그 말을 즉시 받았다. 풍 대인께서는 북경성 안의 벼슬아치 집안의 여자들을 모조리 살펴보셨구려. 그대는 어느 집안의 부인이나 소저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시오? 쯧쯧쯧. 정말 대단하구려. 정말 대단하오. 그토록 많은 여자들을 보았다니 눈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 적지 않구려. 강친왕의 왕비와 병부상서 명주대인의 소저를 그대는 모조리 보았다는 말이오? 풍석범은 울화가 치밀어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역시 두렵기도 했다. 이 젊은이는 당금 조정의 권신들과 귀족들과는 그야말로 절친한 사이가 아니던가. 만약에 그가 단 한마디에 있는 말 없는 말을 보태서 퍼뜨린다면 그야말로 자기는 운수 사나운 꼴이 된다고 생각했다. 정극상은 연신 허리를 구부리고 읍을 하며 말했다. 위 대인, 아무쪼록 한 번만 봐주시구려. 비직이 그대에게 사정합니다. 위소보는 몇 마디의 말에 놀라 풍석범이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것을 보고 순풍에 따라 깃발을 올린 지 이미 오래되었는지라 즉시 껄껄 웃으며 입을 열었다. 하하, 다영, 이 형제의 얼굴은 그대에 비한다면 훨씬 떨어지는구려. 다영이 빚을 받으러 왔을 때는 200만 냥의 은자를 받아낼 수 있었으나 형제가 친히 나서서 받아낸 것은 겨우 이것뿐이구려. 정극상은 말했다. 실로 비직의 집안에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감히 빚진 것을 갚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우리 갑시다. 열흘이고 반개월이 지난 이후 정왕야가 대만에서 금과 은을 옮겨온다면 그때 다시 빚을 받아내도록 합시다. 그는 몸을 일으켜 대청을 나섰다. 풍석범은 위소보가 말끝마다 정극상이 불측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모함을 하고 여전히 대만의 옛날 부하와 결탁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듣자 이것이야말로 멸족을 당할 큰 죄이므로 만약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한평생 그에게 꼬투리를 잡혀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리라고 판단하고 낭낭히 말했다. 우리는 법을 엄히 지키고 있으며 감히 한 걸음이라도 잘못 디디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소. 오늘 위 대인과 다 총관께서 이곳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들은 반드시 자초지종을 모두 밝혀 황상께 상주하겠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천지가 넓다 하더라도 우리가 발 디디고 설 곳이 없게 될 것이오. 위소보는 웃었다. 발 디디고 설 곳이 없다고요? 있지요, 있어요. 정왕야와 풍 장군께서 대만으로 돌아가신다면 그야말로 커다란 땅에 발 디딜 곳이 있지 않겠소이까? 그대들 2분께서는 그곳에서 발을 딛고 서서 큰일을 상의하십시오. 우리는 이만 신뢰하겠소이다. 그는 다룡의 손을 잡고는 횡하니 문을 나섰다. 위소보는 집으로 돌아오자 즉시 주연을 베풀어 시위들에게 술을 대접했다. 다룡은 수하 시위들에게 4개의 상자를 옮기도록 하고 그 상자를 열어 젖혔다. 그 상자에는 금은 주보와 한 묶음의 은표가 들어있었다. 다룡은 웃으며 입을 열었다. 몇 달 동안 빚을 받은 나머지 정극상이란 녀석의 가산 중 10중 8구는 이곳에 모이게 되었네.
위 형제, 그대가 헤아려서 거두어드리도록 하게나. 위소보는 한 움큼의 음표를 집었는데 그것은 약 10여만 냥이나 되는 음표였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 개 같은 도적놈이 우리 사부님을 해쳐 죽였는데도 황상께서는 그에게 자귀를 내리셨으니 이 원한을 갚을 수 없게 되었구려. 형과 여러 형제들이 그를 못살게 굴어서 이 형제의 안갚음을 해준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오. 우리 사부님에게는 가족도 없소. 형제는 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시켜 대만에다가 커다란 사당을 지어 우리 사부님을 모시고자 하오. 나머지는 형과 여러 형제들이 나누어 가지시구려. 다룡이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안 되네, 안 되네. 이것은 정극상이 형제에게 빚진 돈이 아닌가. 그대가 몇 명의 친위병들을 보내서 매일같이 빚을 독촉한다면 그는 빚을 갚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일세. 우리가 그대를 위해 조그만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우리는 한 집안 사람과 다름이 없는데 어찌 내 그대의 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위소보는 웃었다. 솔직히 말해서 형제의 가사는 이미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만소이다. 절친한 친구끼리 돈이 있으면 같이 쓰는 것인데 어찌 내 것을 따진단 말이오. 다룡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으므로 두 사람은 얼굴을 붉히면서 다투었다. 최후에는 시위들이 200만 냥의 은자를 빚받아준 비용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나머지 30만 냥은 효기영의 형제들에게 나누어 가지도록 했으며 나머지의 것들은 다룡이 친히 받쳐들고는 위소보의 내당으로 옮겨다 주었다. 궁에서 당직을 보고 있는 시위들까지 모두 골고루 나누어도 한 사람 앞에 몇천 냥의 은자가 돌아가는 셈이었다. 그리하여 시위들은 흥이 나서 술과 음식을 배불리 먹은 후에 공작부 화청에서 패고와 주사위 노름을 크게 벌였다. 절친한 친구끼리니 위소보는 주사위를 던짐에 있어서 수작을 부리지 않았다. 이경 무렵까지 도박을 하였을 때 위소보는 다룡에게 말했다. 다영, 형제는 한 가지의 수고를 형에게 끼쳐야겠소이다. 다룡은 그렇지 않아도 한창 재수가 좋았던 판이라 기분이 좋아서 말했다. 좋네, 무슨 일이든 간에 그대가 분부만 하게. 다만 한 가지만은 안 되네. 거리에서 욕을 한 그 미친놈을 황상께서는 나에게 엄히 돌보라고 분부하셨으며 내일 이른 아침 그대에 의해 참수되는 것을 감독토록 했네. 만약에 내가 사사로운 정으로 그를 석방한다면 황상께서는 나의 목을 자르실 것일세. 위소보가 그에게 부탁하려던 일은 바로 모시파를 석방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미리 짐작하여 거절을 하니 속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황상의 신기묘사는 정말 무슨 일이든지 앞을 내다보고 있구나. 100만 냥의 은자로서도 모형의 한 목숨을 구할 수 없다니. 그는 속으로 울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다시 정극상의 집으로 가서 빚을 받아내고 싶었다. 그러나 정극상의 그 초라해진 모습을 떠올려 보니 불쌍한 벌레와도 같은 자를 못살게 구는 것도 영웅호걸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그는 생각을 돌려 말했다. 그 미친 자의 일은 황상께서 친히 분부하신 것이니 내 아무리 하늘처럼 커다란 담이 있다 해도 어찌 감히 그를 놓아달라는 부탁을 하겠소? 오늘 우리가 빚을 받으러 갔을 때 정극상은 상관이 없었지만 그의 수하인 풍석범은 제기랄. 정말 대단하여 우리가 오히려 그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꼴이 되었소. 형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수모는 정말 참고 견딜 수가 없구려. 시위들은 옆에서 이 말을 듣고 모두 그렇다고 말했다. 오늘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을 보고 모두 다 화가 났지요. 위 대인께서는 화내지 마십시오. 모두들 함께 찾아갑시다. 패전을 해서 항복해온 장수가 감히 북경성에서 내로라 하고 잘난 척하고 또한 무법천지로 놀고 있으니 우리가 이래서야 제대로 벌어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시위들은 말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난다는 듯 즉시 달려가서 모두들 풍석범의 백작부를 마구 부수자고 말했다. 위소보는 말했다. 우리가 그 후레자식을 공공연히 건드릴 수는 없소.
관가에서나 어사가 알게 되어 상주문을 올린다면 어전 시위의 명성이 크게 나빠지게 되오. 다룡은 재빨리 말했다. 그렇지, 그렇지. 형제가 고려한 점은 매우 옳으이. 위소보는 말했다. 다영이 친히 출하할 것은 없소이다. 장형과 조형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그는 장강년과 조재현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전복령, 태도통의 수하를 가장하여 급한 공무로 풍석범이라는 후레자식을 모셔가서 상의하려고 한다고 말하시오. 그렇게 된다면 그가 설사 마음속으로 의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히 따라오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오. 그리고 중도에 이르렀을 때 그의 발과 손에 수갑을 채우고 검은 배로 그의 눈을 가리고 다 떨어진 배 조각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를 데리고 여러 곳을 몇 바퀴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최후에는 이곳에 데리고 오도록 하시오. 그리고 모두들 그를 패주고 그의 옷을 벗겨서 태도통의 작은 마누라 침대 위에 옮겨놓도록 합시다. 시위들은 소리내어 웃었으며 정말 멋진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전 시위와 전복령의 관병들은 언제나 화목하지 못했으며 서로 부딪히기만 하면 싸움을 벌이려고 했다. 전복령의 통령은 아적제였으나 그날 위소보가 계략을 짜서 뇌옥에 갇히게 된 이후 나중에 풀려나기는 했으나 강인은 그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이미 파면을 시켰으며 지금의 도통은 태씨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다룡과 태도통은 알게 모르게 싸우고 있었으며 이미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그 누구도 어느 한쪽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다룡은 기분이 좋아져서 말했다. 태가라는 녀석은 마누라를 제일 두려워하여 처첩들을 맞아들이고 나서도 감히 집으로 데려오지 못한다네. 새로이 맞아들인 8번째 첩은 바로 첨수정 골목에 살고 있는데 태가는 저녁에 그곳에 가서 머물면서도 잠은 자지 않는다고 하더군. 우리들이 풍석범을 벌거벗겨서 그의 새로 맞은 첩의 침대 위에다 눕혀놓는다면 태가는 그야말로 우라통이 터져 죽으려고 할 거야. 그는 물론 우리가 부린 수작이라고 의심하더라도 모두들 꼭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로써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네. 시위들은 즉시 몸에 달고 있는 시위의 표기를 뜯어내고는 히히덕거리며 문을 나섰다. 위소보와 다룡은 화청에서 술을 마시며 기다렸다. 위소보의 부하인 친위병들은 끊임없이 소식을 알아내어 보고를 했다. 시위들은 이미 충성백부의 문 앞에 도달했으며 자칭 전복령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문을 열고는 풍석범을 뵙기를 청했다. 풍석범이 이에 그들을 영접하고 사람들을 안으로 모셔서 차 한 잔을 마시도록 했다. 장강년은 태도통의 명을 받고 대만의 긴급한 군정을 상의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 풍석범을 모셔오란다는 말을 했다. 풍석범은 이미 교자에 올라탔고 시위들은 그를 호위한 채 서성으로 갔다. 시위들은 이미 풍석범에게 수갑을 채웠으며 그를 따르던 시종들도 모두 잡아버렸다. 일행들이 북성으로 갔을 때 구문제독이 술라를 돌다 호통쳐 묻자 조재현은 큰 소리로 전복령의 사람들이라고 대답했으며 풍석범이 교자 안에서 반드시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다시 공작부로 향했다. 향을 한 대 피울 시간이 지나자 시위들은 풍석범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왔다. 장강년은 큰 소리로 말했다. 태도통께 아뢰입니다. 죄를 지은 풍석범을 데리고 왔습니다. 위소보는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매섭게 내리치는 신용을 했다. 시위들은 외쳤다. 법을 어긴 관원인 풍석범은 반역도들과 결탁하여 불측한 일을 도모했다. 그러니 태도통께서는 무겁게 고문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그리고는 즉시 그의 몸에다 주먹과 발길질을 가했다. 풍석범은 무공이 지극히 고강했으며 위인됨이 매우 기민했다. 시위들이 전복령의 관병을 사칭하고 모셔가겠다고 했을 때 그는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만약 도망을 친다면 시위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결코 그를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투항한 이후에 백작으로 봉해진 만큼
상대방이 설사 자기를 함정에 빠뜨려 해를 입히려 하는 뜻이 있다 하더라도 황제께서는 똑똑하시니 죄가 있고 없음을 어떻게 하든 분간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도망을 친다면 그야말로 죄를 겁내어 도망을 쳤다는 죄명을 뒤집어 쓰게 되고 그 이후부터 존귀하고 영예로운 자귀와 녹봉은 모조리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줄곧 항거하지 않았다. 다만 부귀공명을 탐한 나머지 당금 무공의 고수이면서도 시위들에게 맞아 초죽음을 당한 것이다. 그의 코에서 피가 절로 흘러내리고 내상이 심한 것을 보고 위소보는 매우 통쾌함을 느꼈으며 사부를 죽인 원한을 어찌되었든 간에 반은 갚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더 때리다가는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어 즉시 손을 들어 제지한 후 친위병들에게 그의 옷을 벗기고 담요로 그의 몸을 둘둘 감도록 했다. 이때 풍석범은 이미 한 가닥에 숨만 남아 있었을 뿐 인사불성이었다. 다룡은 웃으며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태가의 8번째 첩에게 가도록 합시다. 조재현 역시 웃으며 말했다. 태가의 8번째 첩도 벌거벗겨서 두 사람을 함께 묶는 것이 어떻겠소? 시위들은 매우 즐거워했으며 우렁차게 커다란 소리로 좋다고 고함을 질렀다. 다룡은 도통의 8번째 마누라의 벌거벗은 모양을 보고 싶어서 웃으며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내가 통솔하지. 일행이 풍석범을 떠매고 막 출발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2명의 친위병이 재빠른 걸음으로 달려와서 위소보에게 보고했다. 대인께 알립니다. 첨수정 골목 태도통의 바깥에는 지금 발칵 뒤집히다시피 했으며 한창 싸움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여러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하나같이 생각했다. 어떻게 소식이 누설되었을까? 태도통이 방비를 하고 있다면 이거 야단났는걸? 위소보는 물었다. 어떤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가? 소인 등 모두 8명이 대인의 명을 받고 첨수정 골목 전후에서 염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때에 낭자군 30-40명이 위소보는 눈살을 찌푸렸다. 낭자군이라니? 그 친위병이 말했다. 대인에게 아뢰입니다. 그 한때의 사람들은 모두 발이 큰 여인들이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밀가루 반죽을 밀어 칼국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막대기를 들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빨래 방망이를 들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문빗장과 지게 막대기를 들고 태도통의 바깥채로 들어가 우지끈 뚝딱하고 마구 부수어대기 시작했으며 어여쁘고 매끈한 젊은 낭자를 끌어내더니 가죽 채찍으로 매섭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이상하군. 다시 알아보도록 하게. 2명의 친위병은 즉시 대답하고 나갔다. 두 번째로 친위병들이 달려와서 보고를 했다. 대인께 아뢰입니다. 태도통이 빠르게 말을 타고서 이미 첨수정 골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있었고 왼발은 신발을 신었으나 오른발은 맨발이었습니다. 원래 낭자군을 이끌고 첨수정 골목을 치러 온 사람은 바로 태도통의 본부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만 왁하고 소리내어 웃었다. 그제서야 태도통의 부인이 질투심을 일으켜 작은 집을 때려 부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 친위병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다가 참 우습다는 듯 웃으며 다시 말했다. 그 부인은 태도통을 잡더니 다짜고짜 철썩철썩 따귀를 갈기고는 다시 발길질을 해댔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태도통은 그저 굽신굽신하며 연신 말했지요. 부인 고정하시오. 다룡은 손짓 발짓하며 말했다. 이번에야말로 태가가 꼼짝없이 당하게 되었군. 형님, 빨리 사람들을 이끌고 달려가 싸움을 말리십시오. 이번에야말로 태가는 형에게 꼬투리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그의 전봉영이 우리 어전 시위와 맞서지 못할 것을 보장합니다. 다룡은 그의 깨우침을 받고 크게 기뻐서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탁 치며 웃었다. 나는 정말로 멍청하구나. 이와 같이 좋은 기회를 붙잡지 못하다니. 형제들이여, 우리 모두 다 구경 갑시다.
그는 시위들을 이끌고 첨수정 골목으로 달려갔다. 녹정기, 김용원저, 제12권 8장. 8. 사형수를 바꿔치다. 위소보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풍석범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녀석을 어떻게 처치해야 할까? 그를 놓아준다면 반드시 이 일을 황상에게 고자질할 것이다. 설령 나의 꼬투리를 잡지 못한다 하더라도 황상께서는 반드시 내가 부린 수작임을 짐작하실 것이다. 그는 두 손을 뒷짐진 채 화청에서 서성거리다가 다시 생각했다. 날이 밝기만 하면 모형을 죽여야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 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 대명부 사형터에서 사람을 가로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형터라 사형터. 갑자기 그의 뇌리에 한 토막의 연극이 떠올랐다. 법정환자. 즉 사형터에서 아들을 바꾼다는 연극이 아닌가. 맞다. 설강이 화를 불러일으켜서 온 가족이 멸족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서아무개라는 흰수염의 늙은이가 자기의 친아들을 사형터에서 설아무개라는 갓난아기와 바꿔치기 했지. 그는 연극을 많이 보기는 했지만 극중 인물들의 이름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줄거리만은 똑똑히 외우고 있었다. 법장환자라는 연극을 생각하게 되자 곧이어 다른 한 토막의 연극이 다시 생각났다. 수고구고. 이 이야기도 비슷한 내용이다. 정행이라고 부르는 검은 수염이 자기의 아들과 주군의 아들을 바꾸어 놓고 자기의 아들이 참사당하게 한 후 자기 주인의 아들을 구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아, 정말 다행이다. 다행히 모형의 나이가 내 아들의 나이와 같지 않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호두나 동추를 사형터로 보내 머리를 자르게 하고 모형을 바꿔치기 해야 하지 않는가. 친구의 의리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좋아, 좋아. 그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풍석범을 다시 한번 힘주어 걷어차고는 말했다. 너의 운수가 나쁘지 않아 이 위 대인께서 너를 의붓아들로 거두어드리도록 하겠다. 위 대인의 친아들은 모형과 맞바꾸기에는 너무 어리니 너와 같은 의붓아들을 내세우는 것이다. 의붓아들이라면 죽어도 상관없다. 그는 친이병 대장을 불러서 은밀한 당부를 하고는 그에게 1000냥의 은자를 내렸다. 그리고 다시 1000냥의 은자를 주어서는 일을 처리하는 나머지 친이병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다. 그 대장은 허리를 굽히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말했다. 대인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일체의 모든 것을 적절히 처리하겠으며 결코 이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위소보는 안배가 끝나자 내당으로 들어갔다. 7명의 부인과 아들, 딸들이 모두 태후에게 불리어 황궁으로 들어가고 없는지라 집안은 썰렁했다. 그는 옷을 입은 채로 침대 위에서 한참 동안 누워있자 얼마 후 날이 밝았다. 진시쯤 되었을 때 궁에서 성지가 떨어졌다. 강양대도 모시팔은 대형 무도하게도 대신에게 욕을 했으니 즉시 참수토록 하되 무원대장군이며 1등 녹정공인 위소보가 참수형을 감독토록 하라. 위소보는 유시를 받들고 저택 밖에서 친이병들을 불렀다. 그러자 다룡이 수십 명이나 되는 어전 시위들을 데리고 모시팔을 압송해 왔다. 모시팔은 눈가가 시퍼렇고 코가 부어올라 있었으며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심한 고문을 받은 것이 분명하였다. 그는 위소보를 보자마자 대뜸 욕을 퍼부었다. 위소보, 이 뻔뻔스러운 작은 매국노야. 오늘 내가 나의 머리를 자르는 것을 감독한다지. 나는 조금도 억울하지 않다. 내가 그때 눈이 멀어서 양주의 갈보집에서 너라는 작은 매국노를 북경으로 데리고 온 것이 잘못이었다. 친이병들은 큰 소리로 호통을 내질렀으나 모시팔은 더욱더 거칠게 욕을 해댔다. 위소보는 그의 그런 행동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룡에게 물었다.
태가는 어떻게 되었소? 다룡은 웃었다. 어젯밤 내가 달려가 보니 태 도통은 이미 부인에게 핥히어 온 얼굴이 상처투성이더군. 그가 나를 보자마자 그 낭패스러워하는 꼬락선이라니 정말 가관이더군. 나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서서 그의 부인을 말렸고 또 그 8번째 마누라를 내 집으로 모셔 나의 두 첩이 그녀를 벗하게 해주었다네. 태가는 고맙다고 하며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구만. 위소보는 웃었다. 그 8번째 마누라의 모습은 어떻든가요? 다룡은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말했다. 허허 대단해. 위소보는 웃었다. 형님은 색을 보고 다른 뜻을 품어 불난 집에서 노략질을 하는 것 아니오? 다룡은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형제는 안심하도록 하시게. 그대의 형이 그토록 못난 줄 아는가? 태가는 비록 나의 적수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을 이 형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네. 즉시 두 사람은 모시파를 압송해서 채소를 팔고 있는 저작거리 입구에 있는 사형터로 갔다. 다룡은 말을 타고 위소보는 커다란 마차를 타고 갔다. 모시팔은 소가 끄는 수레 위에 앉아 있었는데 두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목에는 나무 팻말이 매달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흠범 모시팔을 즉시 참수한다. 소달구지는 노새와 말들을 팔고 사는 시장 큰 거리에서 서쪽으로 나섰고 백성들은 다투어 모여들어 구경을 했다. 모시팔은 길을 가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노래를 불렀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18년 후에 다시 영웅호걸로 태어나리라. 다시 모시팔의 이름을 지니고 다시 참수를 당하리라. 거리의 백성들은 큰 소리로 갈채를 보내며 그를 칭찬했다. 사내답다. 정말 굳센 사내다. 말시장이 있는 큰 거리와 선무문의 큰 거리가 교차되고 있는 십자로의 입구, 즉 채소를 팔고 사는 저작거리 어귀의 사형터에 도달하였다. 위소보는 이미 친위병들을 시켜 밤을 도와 차일을 쳐놓도록 했다. 차일의 앞뒤로는 친위병들이 지극히 엄밀하게 지키고 있었다. 다룡은 강희의 당부를 받고 혹시나 천지회에서 사형터의 죄수를 낚아챌까봐 이미 구문제독에게 알려서 2,000명의 관병들을 사형터의 사방에서 지키도록 했다. 모시팔은 늠름하게 사형터의 한복판에 버티고 서서 부르짖었다. 우리들은 모두 대한나라의 백성이다. 비록 화려한 강산을 오랑캐에게 점거당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오랑캐들을 모조리 죽일 것이다. 위소보는 마차에서 내려 차일 안으로 들어섰고 마차 역시 차일 바로 밖에 섰다. 위소보는 자리에 앉았고 다룡을 옆자리에 앉게 했다. 다룡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 범인은 대형무도한 말만 하는군. 이곳에서 사람의 인심을 선동하니 우리들은 빨리 이자의 목을 자르도록 합시다. 위소보는 말했다. 예. 그는 호통을 내질렀다. 범인을 데리고 오너라. 4명의 친위병들은 모시팔을 차일 안으로 밀어넣고 그를 내리눌러서는 무릎을 꿇도록 했으나 모시팔은 무릎을 꿇으려 하지 않았다. 위소보는 말했다. 무릎을 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다룡에게 말했다. 형님, 저 사람이 확실한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틀리지 않네. 이제 틀림없는 사람이란 것을 확인했으니 즉시 국사범 모시팔을 참수하도록 하라. 그는 먹을 듬뿍 먹인 붓을 들어 나무 팻말 위에다가 커다란 원을 그리고는 그 나무 조각을 던졌다. 친위병 한 명이 그 나무 조각을 손에 들고서는 모시팔을 끌어내갔다. 다 형, 제가 형님에게 좋은 물건을 한 가지 보여드리죠. 위소보는 소매자락 안에서 한 묶음의 손수건을 꺼내서 다룡에게 내밀었다. 손수건에 수놓아져 있는 것은 한 폭의 충공도였는데 그 그림 속의 남녀는 얼굴이 준수하고 아름다웠으며 그 자태에는 생동감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다룡은 이를 보자 그만 대뜸 그 충공도에 시선이 못 박히고 말았다. 한 장의 손수건을 넘기자 그 손수건에는 또 다른 한 폭의 충공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체위가 매우 특이했다. 다룡은 웃으며 말했다. 이 모양은 정말 이상야릇하기 짝이 없군.
그는 계속해서 들추어 보았는데 손수건마다 수놓아진 인물의 체위는 가면 갈수록 이상야릇했으며 어떤 것은 한 남자가 두 여자를 희롱하고 있었고 또 어떤 것은 두 남자가 세 여자와 즐기고 있었다. 다룡은 그와 같은 그림을 대하자 하체가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다. 형제, 이 보물은 어디서 난 것인가? 이 형에게 한 벌 팔게나. 위소보는 웃었다. 이것은 모두 형님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다룡은 마치 엄청난 보물이나 얻은 것처럼 싱글벙글하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리고는 한 묶음의 손수건을 매우 정중히 품속에 갈무리했다. 바로 이때 갑자기 밖에서 포성이 3번 들려오고 친위병 대장이 들어와 보고를 했다. 시간이 되었으니 대인께서 참수를 감독하십시오. 위소보는 말했다. 좋아. 그는 몸을 일으켜 다룡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나가서 보니 모시팔이 고개를 푹 떨군 채 맥이 빠진 사람처럼 사형터의 한복판에 꿇어앉아 있었는데 마치 정신을 잃은 것 같았다. 곧이어 고수들이 북을 치기 시작했고 북소리가 멈추어지자 붉은 옷을 걸친 희자수가 손을 번쩍 쳐들었다가 귀두돌을 내리치자 범인의 머리가 싹둑 잘려나가며 앞으로 푹 꼬꾸라지면서 모가지에서 더운 피가 쿨쿨 쏟아져 나왔다. 다룡은 말했다. 일은 다 끝냈군. 우리는 헤어지세. 나는 가서 황상께 아뢰야 되겠네. 위소보는 목매인 소리로 말했다. 다 형, 이 사람은 나와 교분이 두터운 사이였지만 황상이 엄밀한 성질을 내렸기 때문에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는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으며 흐느껴 울었다. 다룡은 한숨을 내쉬었다. 형제는 정말로 의리가 있군. 그대는 그의 시신을 잘 수렴해서 안장시켜주게. 그러면 저승에 가서라도 마주대할 수 있을 것이네. 위소보는 대답하고 흐느껴 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위소보는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훔쳤으나 기실은 소매자락 안에 숨기고 있던 생강으로 두 눈을 비벼서 두 눈이 빨개지도록 만들었고 눈물이 흘러나오도록 했던 것이다. 그는 속으로 웃으면서 사람을 바꿔치기 하는 것에 성공한 것을 기뻐해 마지 않았다. 다룡은 그에게 몇 마디 위로의 말을 하고 그를 마차 위로 부축해 올렸다. 그제서야 그는 마차를 타고 떠나갔다. 시위병들은 마차를 호위하며 곧장 공작부로 돌아갔다. 다른 몇 명의 친위병들은 돗자리로 범인의 시체를 둘둘 말아서 한쪽 옆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관 안에다 집어넣고 관 뚜껑을 닫고 못을 박았다. 참수형을 구경한 백성들은 다투어 이야기했는데 모두들 모시팔이 죽기 전에 크게 욕지거리를 하는 것을 보니 정말 영웅호거리라고 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꾸짖으며 국사범이 대형무도한 말을 했으니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 결코 그를 칭찬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위소보는 공작부 앞에 이르자 마차에서 내렸고 그 마차는 곧장 남쪽으로 나아가 북경성을 벗어난 이후 곧장 남쪽 양주를 향해 갔다. 이윽고 위소보는 궁 안으로 들어가 복명하게 되었다. 그러자 강인은 즉시 그를 불러 만났다. 그는 이미 다룡의 보고를 통해 위소보가 모시팔의 목을 자르는 참수형을 감독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때 그의 두 눈이 붉게 부어있는 것을 보고 속으로 약간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가 충심으로 군주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매우 갸륵하다는 생각이 들어 부드러운 어조로 위로의 말을 했다. 소계자, 그대가 잡아온 그 나찰병들의 대다수는 석방되어 제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석방했네. 그러나 200여 명은 중국에 남기를 원하더군. 북경은 모스크바보다 훨씬 날씨가 좋을 뿐만 아니라 먹고 입는 것 또한 나은 편이지요. 그야말로 모스크바에서 사왕이 되는 것보다 신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강인은 미소 지었다. 나는 이 나찰병들로 아라사 좌령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 나찰병들은 그대가 통솔하도록 해주게. 그러나 그대는 그들이 북경에서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다루어야 할 것이네. 위소보는 크게 기뻐하며 무릎을 꿇고 고맙다는 인사말을 했다.
궁에서 나오자 귀순하는 나찰병들은 이미 태화문 밖의 금수교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찰병들은 하나같이 새로 만든 청나라 병졸의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매끈하게 몸에 맞는 것이 퍽이나 힘차 보였다. 위소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은자 20냥을 나누어주고 사흘간의 휴가를 준다고 말했다. 나찰병들은 크게 기뻐했다. 강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나찰병들은 줄곧 청나라의 군중에 복무를 했으며 충성을 다했고 달리 마음을 품지 않았다. 외국의 사신들이 북경에 왔을 때 중국 황제가 나찰 관병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모두 존경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나찰병들이 늙어 점차 죽어가자 아라사좌령의 편제는 그제서야 황제의 결재를 받아 철폐되었다. 나찰병들을 포로로 하여 청나라 군사에 편입시킨 상세한 사정은 유정섭이 지은 개사류고 제하홉권 아라사좌령고에 자세히 나옴. 소일산이 지은 청대통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포로들을 북경으로 바치자 현엽은 이들을 사면하여 좌령으로 편입시켰는데 바로 아라사의 부족병이라 할 수 있었다. 그 후예들은 아직까지도 존재한다. 위소보가 공작부로 돌아왔을 때 공주와 나머지 6부인들 그리고 세 자녀들은 이미 궁에서 나와 있었으며 하나같이 태우에게 적지 않은 상을 하사받아서 좋아하고 있었으나 유독 공주만은 즐겁지 않은 표정이었다. 위소보는 그 사연을 공주에게 물어보았다. 태우는 7명의 부인들에게 똑같이 대했으며 공주는 그녀의 친딸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다정한 말도 나누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위소보는 물론 그 가운데의 숨은 뜻을 알고 있어서 속으로 생각했다. 태우가 그대에 대해서 나쁘게 대하지 않은 것만 해도 너의 지아비의 체면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말했다. 태우께서는 여러모로 생각이 깊은 분이요. 그대에게만 특별히 잘 대해준다면 나머지 6명의 부인들이 질투심을 일으킬 것이 아니겠소. 공주는 노하여 말했다. 그분은 나의 친어머니예요. 나에게 좀 더 잘해준다고 해서 설마 그들이 질투심을 일으키겠어요? 위소보는 그녀를 얼싸안으며 웃었다. 내가 그대에 대해서 특별히 잘 대해준다면 그녀들이 질투심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소? 다른 부인들이 제잘거리면서 배꼽을 잡도록 웃음을 터뜨렸고 공주는 솔직한 성격이라 모든 사람이 시끌벅적하게 떠들자 그제서야 그만 마음을 돌리었다. 이후 10여일은 왕궁 대신들이 잔치를 베풀어 위소보가 공을 세운 데 대해서 축하를 했으며 연극을 보고 도박판을 벌이며 밤에는 매일 번갈아 부인들을 바꾸며 즐겼다. 이날 다룡이 찾아와서 풍석범이 10여일 동안 실종이 되었는데 그의 가족이 이미 순천부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다룡이 나직이 물었다. 형제, 우리가 그날 밤 그를 죽어라 하고 때려준 이후에 어떻게 했지? 그 후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지요. 그 녀석이 집으로 안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대가 그를 죽인 것은 아니겠지? 만약에 내가 사람을 시켜서 그를 죽였다면 형은 옆에서 반드시 구경하셨을 것입니다. 다 형, 그대는 보았나요? 다룡은 재빨리 말했다. 아니. 우리들은 그저 그를 실컷 패주기만 했지 언제 죽였단 말인가? 그렇지요. 형제는 성지를 받들어 군사를 이끌게 된 이후 비록 부총관의 일은 그만두었지만 어전 시위들이 한 짓이라면 어떠한 일이든 여전히 형과 더불어 함께 책임을 지겠소이다. 뭐 별다른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걸세. 풍씨 집안에서는 그날 전봉영 태가가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갔고 그 후에 풍씨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일세. 순천부에서는 친히 태가를 방문하고 그날의 일을 물었네. 태가는 매우 겸연쩍어하며 얼렁뚱땅 얼버무리면서 더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더군. 그러나 계속해서 묻자 수치가 분노로 변해서는 태가가 크게 신경질을 부리는 바람에 순천부에서도 더 조사하지 못했다고 하더군. 그는 몸을 일으켜 위소보의 어깨축지를 두드리며 말했다. 형제, 그대는 복을 타고난 장수일세. 그 어찌 이토록 일이 공교롭게 되리란 것을 짐작이나 했겠나.
태가의 부인이 하필이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그날 밤 공교롭게 낭자군을 데리고 첨수정 골목으로 쳐들어올지 그 누가 알았겠느냔 말일세. 이렇게 되면 모든 일에 대해서 태가가 책임을 지게 되겠지. 그는 속으로 풍석범은 반드시 위소보에게 살해당한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자기도 약간 책임을 져야 할 판이었지만 전복령의 태 도통에게 화를 전가시킨 데 대해서는 크게 흡족하게 생각했다. 그는 태 도통의 본부인이 그때 나섰던 것이 공교로운 일이 아니라 위소보가 시간을 맞추어서 사람을 보내 그녀에게 밀고 했다는 사실까지는 모르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는 위소보가 친위병을 파견하여 모시파를 참수하는 것을 감독하였을 때 차일 안에다가 밀실을 만들어 풍석범을 그 안에 숨겨두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더 짐작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모시팔이란 것을 확인하고 차일에서 끌어낼 때 위소보가 충공도가 수놓아진 손수건을 꺼내서 다룡의 시선을 충공도로 모아지게 했고 그 순간 수하인 친위병들이 재빨리 모시팔과 풍석범을 바꿔치기 했던 것이다. 이때 풍석범은 이미 인사불성이 되었고 온 얼굴에 피칠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옷차림도 모시팔과 같았다. 그리하여 그는 사형터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만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다. 풍가와 모가 두 사람의 얼굴 모습이나 몸매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그 누구도 이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친위병들은 모시팔을 안아서 차일 옆에 바짝 떼놓은 위 대인의 마차에 올려 태우고는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는 말을 쉬지 않고 양주로 내려보내었는데 황하를 지나게 되었을 때야 모시팔에게 모든 진상을 설명하고 다시 그에게 3,000냥의 은자를 건네주었던 것이다. 모시팔은 목숨을 건지게 되자 마음이 크게 변했으며 위소보가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기를 구출해 준 것을 보면 결코 의리를 저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자연 나중에는 다시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게 되었다. 위소보는 연일 손님 대접을 받는데도 그만 실증이 났고 천지회의 형제들이 걱정되었다. 황제의 수단이 가면 갈수록 더욱 무서워지고 있는 데다가 자기가 공작부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 이때에 청목당의 형제들은 황제에게 일망타진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어찌되었든 간에 좋은 방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부잣집 공자의 차림을 하고 쌍아로 하여금 시종으로 분장을 하도록 하여 두 사람은 청교에 이르렀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반시진 동안 시간을 보낸 끝에 서천천이 등 뒤에 약상자를 메고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위소보는 즉시 찻집 안으로 들어가 서천천의 옆자리에 앉아서 나직이 말했다. 서형. 서천천은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얼굴 가득히 노기를 띠고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위소보는 어리둥절해졌으나 곧 그의 뒤를 따라 나갔으며 서천천이 줄곧 으슥한 곳으로만 가는 것을 보고 즉시 쌍아와 함께 멀리서 뒤를 쫓았다. 서천천은 세 곳의 골목길을 지나고 두 곳의 조그만 거리를 지나서 어느 조그만 골목길 앞에 이르렀다. 그 골목길의 입구에는 커다란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서 있었다. 그는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가더니 5번째 집 대문의 고리를 잡고 몇 번 두드렸다. 문이 열리면서 안에서 번강이 나왔다. 그는 위소보를 보더니 잠시 어리둥절해했으나 역시 얼굴 가득 노기를 띠는 것이 아닌가. 위소보는 앞으로 다가가서 웃으며 입을 열었다. 번 형, 그동안 안녕하셨소? 번강은 싸늘히 코웃음치며 대답하지 않았다. 서천천은 얼굴 표정을 굳히며 물었다. 위 대인, 그대는 병마를 데리고 우리들을 잡으러 온 것이요? 서 셋째 형, 어째서 그와 같은 농담을 하시오? 번강은 재빠른 걸음으로 골목 밖으로 나가 살펴보더니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위소보와 쌍아는 두 사람을 따라 마당을 가로질러서 대청에 이르렀다. 그러고 보니 이력세, 기청표 현정도인 마언초, 전노본 등 몇몇이 모두 대청에 모여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위소보를 보자 하고 몸을 일으켰다. 위소보는 두 손을 맞잡았다. 여러 형들, 그동안 안녕하셨소? 현정 도인은 노하여 부르짖었다. 우리들은 그대에 의해서 해침을 받아 죽지 않았으니 괜찮은 편이지. 그는 싹하니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을 뽑아들었다. 위소보는 한 걸음 물러서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그대는 어째서 나에게 이러시오? 내가 그대들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오? 현정 도인은 큰 소리로 노기를 터뜨렸다. 총타주는 그대에 의해서 해침을 받아 죽었고 둘째 형 역시 그대에게 죽임을 당했소. 그리고 며칠 전 그대는 또 모시파를 죽이지 않았소? 우리는 그야말로 그대의 힘줄을 뽑고 가죽을 벗기고 싶은 증오심에 차 있소. 위소보는 크게 다급해져서 재빨리 말했다. 그런 일은 없소.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오. 현정 도인은 한 걸음 다가들어 왼손으로 위소보의 옷자락을 움켜잡더니 외쳤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대를 죽이려 했는데 그대라는 어린 매국노가 스스로 죽으려고 뛰어들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총타주의 하늘에 계신 영이 돌보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군. 위소보는 정세가 불리한 것을 깨닫고 즉시 몸을 돌려서는 신행백변의 재간을 펼쳐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다. 그런데 서천천과 번강 두 사람이 무기를 들고 그의 바로 등 뒤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부득이 말했다. 모두들 한 집안의 형제와 다름이 없는데 어째서 이리 성급하게 구는 것이오? 현정은 말했다. 누가 그대와 같은 작은 매국노와 형이니 아우니 한다던가. 그대와 같은 꼬마의 교묘한 변명은 더 들을 필요도 없다. 먼저 너의 극에 갖고 이리 같은 심장을 도려내서 총타주와 둘째 형을 제사 지낸 후에 말하기로 하자. 그는 왼팔로 위소보를 잡아당겼다. 위소보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억울하오. 쌍아는 그가 위급하게 된 것을 보고 품속에서 나찰의 단총을 뽑아 꽝 하니 공포 한 방을 쏘았다. 그대뜸 집안은 연기로 가득 찼고 그 즉시 쌍아는 손을 뻗어 위소보의 등을 힘주어 잡아당겼다. 현정은 과거 서양 화기에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고 부친과 형들이 모두 그 화기에 맞아 죽었는지라. 총소리를 듣자마자 크게 충격을 받아 위소보를 쌍아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쌍아는 위소보를 잡은 채 대청 모퉁이로 몸을 날린 후 위소보의 앞을 가로막고는 단총으로 사람들을 겨눈 채 호통을 쳤다. 그대들은 도리를 따지자는 거예요? 도리를 저버리자는 거예요? 현정은 두 눈이 붉어지며 부르짖었다. 모두들 달려들어 그들과 사생결단을 내도록 합시다. 그는 검을 쳐들고 먼저 서둘러 달려들려고 했다. 그때 전노본이 손을 뻗쳐서 그를 잡고 말했다. 도장 잠깐만. 그는 쌍아에게 말했다. 그대에게 어떤 도리가 있는지 어디 말씀해 보시지. 쌍아는 말했다. 좋아요. 그녀는 위소보가 어떻게 하여 진근남과 여러 영웅호걸들을 구해서는 도망을 치게 하였고 또 어떻게 신룡교에 잡혀 통을도로 가게 되었으며 진근남이 어떻게 정극상과 풍석범 두 사람에게 살해를 당했으며 풍재중은 어떻게 음모가 탈로 되어 자기의 총에 맞아 죽었고 강희가 두 번, 세 번 위소보에게 천지회를 없애라고 명령을 내렸으나 위소보는 그 명령을 받들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또 어떻게 하여 사형터에서 사람을 바꿔치게 하여 모시파를 구해냈는가 하는 사실들을 일일이 이야기했다. 그녀는 결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지도 못했다. 그러나 군호들과 그녀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터이라. 평소 그녀가 거짓말을 조금도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거기다가 그녀가 그 즉시 말을 해댔으며 추호도 망설이거나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이야기를 갑자기 삽시간에 날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위소보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벼슬을 버렸으며 백작부가 대포에 맞아 날아가게 된 사실을 무사람들은 친히 목격하지 않았던가.
거기다가 풍재중의 행동들을 곰곰이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 믿지 않으려야 믿지 않을 수 없었다. 현정은 말했다. 그렇다면 오랑캐 황제의 서엉, 제기랄, 성지 가운데는 어째서 위향주가 총타주를 죽였다는 말이 있지? 그가 위향주라고 이름을 고쳐 부른 것을 보면 그는 마음속으로 이미 어느 정도는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쌍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청표가 말했다. 그것은 오랑캐 황제의 음모이외다. 위향주로 하여금 본회와의 관계를 딱 끊고 차후로는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오랑캐의 벼슬아치 노릇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외다. 서천천은 말했다. 기 형제의 말이 맞는 듯하오. 그는 검을 검집에 넣고 두 무릎을 꿇더니 위소보에게 엎드리며 말했다. 우리 한때의 멍청이들은 너무나 경솔하여 그만이 형제에게 죄를 지을 뻔하였구려. 만번 죽을 죄를 지었으니 기꺼이 벌을 받겠소. 그러자 나머지 군도들 역시 덩달아 무릎을 꿇었다. 현정은 자신의 뺨을 때리며 욕을 했다. 죽어 마땅해, 죽어 마땅해. 위소보와 쌍아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답례했다. 위소보는 가까스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말했다. 여러 형들은 일어나시오. 모르고 한 죄는 죄가 아니오. 일시 오해가 있었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 있겠소? 군호들은 몸을 일으키며 다시 사과를 했다. 위소보는 다시 의기양양해졌고 손과 발을 움직여가며 신나게 옛 이야기들을 했다. 그가 이야기한 것은 물론 재미있고 박진감이 넘쳤으며 벌어지는 일마다 아슬아슬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군호들이 들을 때는 쌍아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믿음이 가지 않는 이야기였다. 군호들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이력새가 입을 열었다. 위향주, 진총타주는 불행히도 간악한 자의 해침을 받아 천지회에는 우두머리가 없어진 격이 되었소. 열당의 형제들은 줄곧 총타주를 추대하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고 있었소. 우리 청목당의 형제들은 그대를 총타주로 추대하고 싶소이다. 다만 나머지 9당의 형제들이 이에 승복하지 않거나 또는 마음에 의심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인지라 모두들 그대가 한 가지 큰 공을 세웠으면 하고 생각하오. 위소보는 연신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나는 총타주 노릇을 할 수 없소. 그러나 그는 호기심이 일어서 물었다. 그런데 무슨 큰 공을 세우라는 것이오? 이력새는 말했다. 세번항의 나는 이미 평정되었고 대만도 오랑캐에게 정복당했으며 북방의 나찰인 역시 위향주에 의해 대패했으니 우리의 반청복명의 위협은 점점 갈수록 어렵게 되었소. 위소보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소. 그는 속으로 말했다. 매우 어렵게 되었다면 모두 좀 게으름을 피우는 셈치고 반청복명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력새는 말했다. 오랑캐의 황제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매우 똑똑하고 부지런한 데다가 사람의 인심을 모을 줄도 알고 있어. 천하의 백성들은 이제 명나라에 대해서는 점점 잊어가고 있어.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오랑캐가 차지한 이 강산이 더욱 오래 지속될 것 같소. 위소보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렇소.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소현자가 이 강산을 오래 차지하고 있는 것도 별로 나쁜 일은 아니지. 이력새는 말했다. 위향주는 매우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그대가 계책을 세워 우리 형제들을 데리고 궁 안으로 잠입해 들어가 오랑캐 황제를 찔러 죽였으면 하고 생각하오. 위소보는 깜짝 놀란 음성으로 말했다. 이건 이 일은 행할 수 없소이다. 번강은 말했다. 실례지만 위향주에게 묻겠는데 이 가운데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소이까? 황궁은 시위들이 너무나 많고 거기에다가 효기영, 전봉영, 호군영, 화기영, 건예영, 호창영 등등이 어가를 보호하고 있어. 단지 시위만 하더라도 어전 시위가 있고 건청문 시위, 삼기 시위 등이 있어. 그날 신검무적 귀신수 나으리도 그토록 영웅다웠는데도 실패하여 목숨을 잃었는데
나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황상을 찔러 죽인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일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외다. 군호들은 그가 거절하는 말을 듣고 불쾌하게 생각했는데 그가 다시 황상이라 칭하는 말에 더욱더 노기가 끌어올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얼굴에 노기를 띄었다. 번강은 형제들을 한번 바라보더니 위소보에게 말했다. 위향주, 오랑캐의 황제를 찔러 죽인다는 것은 물론 지극히 어려운 일이나 그대가 대국을 이끌어 나간다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법도 없을 것 같구려. 우리 형제들이 궁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한 사람도 살아나올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위향주의 편안무사함은 보장할 수 있을 것이요. 그대는 본회를 위하여 적지 않은 공을 세웠고 본회에 10여만 명이나 되는 형제들 가운데 그대에 미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외다. 천지회와 오랑캐와는 불공대천지원 수의회다. 금우 반청 복명의 무거운 짐은 모두 위향주께서 짊어지시게 되었소. 위소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일은 나로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일이외다. 황상께서는 나보고 천지회를 멸하라고 했지만 나는 이를 행하지 않고 있소이다. 그것은 의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요. 그대들이 나에게 황제를 찔러 죽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외다. 그 역시 의리를 배반할 수 없기 때문이요. 현정은 노하여 부르짖었다. 그대는 한인인데 어째서 오랑캐 황제에게 의리를 지킨다는 말씀이요? 그것이야말로. 그는 매국노라는 욕을 하려고 했으나 끝내 참고 말하지 않았다. 번강은 말했다. 이 일은 매우 중대한 일이요. 위향주가 즉시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외다. 그러나 그대가 자세히 생각해보고 다시 여러 사람들에게 분부를 내리도록 하시오. 위소보는 재빨리 말했다. 좋소. 내 자세히 생각해보기로 하겠소이다. 서천천은 그가 조금도 성의 없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아무쪼록 위향주께서는 곧 총타주의 뜻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나라를 잃게 된 참화를 잊지 않도록 바라오. 무릇 우리 한인들은 결코 오랑캐의 노예가 될 수 없소. 위소보는 말했다. 맞았소. 그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이오. 그러나 군호들은 그의 말이 솔직하지 못한 것을 보고 모두 다 잠자코 있었다. 위소보는 이 사람을 쳐다보았다, 저 사람을 쳐다보았다 하며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여러 형들은 어째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오? 군호들은 여전히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위소보는 흥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늘방석 위에 앉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잠시 헤어지도록 합시다. 나중에 내가 자세히 생각해보고 다시 여러 형들과 상의하도록 하죠. 그는 몸을 일으켰다. 군호들은 골목 어귀까지 그를 전송하였으며 공손하게 절을 하고 작별을 고했다. 위소보는 저택으로 돌아오자 상방에 앉아 답답한 심정을 달랬다. 이튿날 오후가 되자 궁에서 다시 성지가 내렸는데 황상께서 그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위소보는 즉시 서재로 가서 배아를 했다. 강인은 물었다. 풍석범이 갑자기 실종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위소보는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어째서 그 일을 나에게 묻지? 그는 말했다. 황상께 아뢰입니다. 풍석범이 실종된 그날 밤에 소신은 줄곧 다 총관과 어전 시위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그 이후 들어보니 전봉영태 도통이 풍석범을 데려갔는데 어찌된 노릇인지 그 후 풍석범이 실종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들 대만에서 항복해온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이상야릇하기 그지없습니다. 몰래 불측한 도모를 꾀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소신이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좋아. 풍석범의 행방을 분명히 알아보도록 한 이후 즉시 보고를 하도록 하게. 나는 대만에서 항복해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응낙했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실종이 되었으니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나는 천하 사람들에게 신의를 잃는 것이 아니겠는가?
위소보는 이마에서 구슬 같은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다. 황상의 이 한마디는 정말 무거운 것이다. 설마 하니 그는 내가 풍석범을 죽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